대출을 선택을 할 때 어떤 대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막막하다. 무엇부터 알아봐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출을 선택을 할 때 어떤 대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막막하다. 무엇부터 알아봐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인이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정책상품 대출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저는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책상품 대출로 본인 조건에 따라서 가장 좋은 대출을 알아보시고요. 그 해당자가 안 되면 안 되는 조건은 좀 상당히 많죠. 뭐 소득이 높으시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주택이 많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다 하시면 이런 정책자금 대출 먼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해당이 없다 하시면 이제 은행 상품과 보험사 대출 그리고 이금융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차 범위를 늘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금리가 정말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1.6%에서 4.3%까지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본인이 실행된 금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1.7%에 실행이 된 걸 보내주시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도 역시 너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금리가 너무 좋습니다. 현재 은행 상품의 대출 금리가 최저가 뭐 3% 후반에서 4%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본인이 할인 조건이 다 돼서 뭐 누구나 다 1.6, 1.7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소득이라든지 기타 다른 할인 적용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최저금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금리는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대출 상품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출산 정책에 가깝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대출이 뭐 어떤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아이의 탄생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뭐 임신 중이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신 중에 태아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나서 혹시 대환을 하시거나 할 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주택 세대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주택 세대주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환 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천 이하라고 써 있지만 맞벌이인 경우에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2억 원이 가능하고요. 한쪽만 일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 1억 3천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순자산 가액은요,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 가액이라고 하면 본인이 뭐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든지 뭐 자산이라든지 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산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순자산 가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심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은행에다가 바로 접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산심사 평가를 먼저 하신 다음에 본인이 가능하신 분인지를 확인하고 은행에 접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절차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출 금리는 정말 좋죠. 1.6에서 4.3%. 그럼 대출 한도는 얼마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이 집값이에요. 사실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요.
주택 시세가 너무 높아버리면 혜택을 좀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9억 원까지의 집값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집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기 남부라든지 뭐 서울 외곽 같은 경우도 9억 원 이하의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근처에서 얼마든지 확인 매물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이제 최대 5억 원인데 LTV는 최대 70%입니다. 자, 여기서 LTV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값 대비 몇 %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LTV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같은 경우는 80% 이내 역시 최대 5억 원이고요. 그리고 DTI는 60% 이하입니다. 이런 정책 상품 대출 같은 경우는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조금 적은 분들도 얼마든지 DTI 60%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DTI를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DTI 같은 경우는 뭐 금리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본인 연봉의 10배 정도가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조건들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입니다. 이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잘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출 대상은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여기서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취득을 한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2억 원이지만 올해 안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이제 아무래도 뭐 고가 아파트는 아니고 중저가 아파트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비율로 9억 원 이하의 집들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만 태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매수할 때는요, 고점 대비 몇 %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집이 향후 가치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죠. 뭐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싸게 샀으면 나중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는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집을 매수할 때 이 아파트가 현재는 조금 더 비싸지만 상승 시장에서는 지금의 그 저가 아파트보다 더 갭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20% 이상 하락한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알아본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집값의 조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1월 연휴 전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계약서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집을 매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집값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매물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접수를 하느냐?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산 심사를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절차가 조금 단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대출을 진행할 때
그 대출 상담사라든지 은행 직원이라든지 혹시 비대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 3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수탁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취급하는 은행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이런 수탁은행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 은행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서 가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수탁은행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래은행이 그쪽 은행이라고 하시면 다른 은행에 가서 이 수탁은행 중에 하나인 은행에 가서 접수를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역시 디딤돌 대출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주택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산을 증식을 해서 계속 집을 늘려가겠다라고 하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집이 없는 상황이 현재 무주택자예요. 나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이 아니고 그냥 갈아타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되지만 이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심사 시점에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팔고 나중에 무주택이었을 때 심사를 받도록 해야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자산심사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와 소득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한가요로 물어보면 답변 듣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 자료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최저 금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